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회에서 유죄 확정, 체불 총액 3천만 원 이상이면은 악질 오버 악질, 배째라 오브 배째라, 답이 없는 거죠. 안녕하세요. 오늘도 법도깨비 돌아왔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설날 명절 연휴를 거의 마지막에 앞둔 지금 새롭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임금체불에 대해서 얘기해볼까요? 임금체불. 와, 남의 돈이죠? 임금 남의 돈 쉽게 생각하다가 나락가네 라는 댓글이 있는데, 자, 임금체불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임금체불하면은 사실은 이게 뭐 단순한 거래관계를 떠나가지고 임금이란 게 우리의 생계유지 수단이잖아요. 지금 이 사진을 보면은 아마 건설 현장에서 3개월간 목숨 걸고 일한 대가의 임금을 지급해라고 아마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이제 임금체불에 대해서 항의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만큼 이 단순한 채무불이행 중에서도 임금이라는 거는 사람의 생계와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임금체불에 대해서 형사적으로도 책임을 지우고 있어요. 물론 민사 책임은 당연한 거고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임금체불이 왜 발생하겠어요? 기본적으로는 경영자, 사업자가 이제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사업 환경이 어려워져서 못 주는 경우가 태반이겠지만은, 적지 않은 비중이, 뭐 저도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일부러 돈 안 주는 경우도 많아요. 일단은 왜 일부러 돈 안 줄까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 법인 사업자가 되면은 이게 법인을 잠깐 세워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모집해서 일 시키고 이제 계속 임금 지급을 미루다가 나중에 퇴직금도 안 주고 임금도 안 주고 이제 도망쳐버리는, 그리고 법인은 파산이나 해산시켜버리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뭐 여러분 아시죠? 그 유령법인이라고 이렇게 페이퍼 컴퍼니 설립을 해서 이제 그 모든 임금 지불의 이제 책임을 그 페이퍼 컴퍼니로 귀속을 시키고, 뭐 대표자는 대충 그냥 뭐 노숙자나 아니면은 그냥 신용불량자 세워놔가지고 명의대여 대가로 좀 돈 좀 지급하고, 실제로 그 회사를 운영한 사주는 임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거의 지급 안 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비용을 줄여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정말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 지금 이 배경화면을 보시면 이게 뭐냐면요, 지금 이렇게 사업장이랑 주소, 성명, 나이, 소래제, 체불액까지 다 써 있는데, 여러분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는 임금체불, 악덕체불자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거 지금 이름은 이제 모자이크로 가렸는데 이따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겠지만은 이거 실명 다 나와 있습니다. 실명, 이름, 사업장 나오니까, 물론 뭐 사업주의 주소지까지 나오는 거니까, 와, 이거 거실상 이제 신상이 완전 까발려지는, 물론 모든 임금체불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정말 이제 체불액이 뭐 기본적으로 이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또 체불액이 계속 해결이 안 되고 있고, 또 그러고서 일정 시간을 경과한다는 그런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이렇게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데, 이따 우리 명단 보겠지만은 그 명단이 매우 많습니다. 가볼게요. 이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임금 등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임금 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 그러니까 2번 이상 유죄 확정될 정도면요 여러분들, 이게 정말 악덕하다는 거예요. 체불 총액 3천만 원 이상.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따가 보시겠지만 임금 체불에 대해서 이제 형사 책임을 지는 게 근로기준법 위반이랑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이랑 두 개의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로기준법 위반은 임금이나 수당을 미집한 거고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은 퇴직금을 안 준 거죠. 근데 우리 옛날에 폭행죄에서 우리 반의사불벌죄라는 거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자가 돈을 안 주고 있다가 어쨌든 이게 뭐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되고 수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법원에서 선고받기 전에라도 합의를 하면은 처벌을 못 합니다. 공소기각 판결이 납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야, 이거 처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어떻게든 간에 이제 진짜 자신이 감옥 갈 지경에 놓이니까, 그 감옥 가기 싫으면은 너 빨리 돈 전액 물어주고, 그러니까 임금 등 지급할 거 제대로 지급하고 빨리 합의서 받아와 라고 이렇게 유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렇게 반의사불벌죄로 돼 있기 때문에 임금을 지연이자까지는 모르더라도 원금이라도 지급을 하면은 사실 합의서 받아오기가 쉽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 등 체불로 2번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이라는 거는 진짜 악질 오브 악질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고요. 우리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직접 보겠습니다. 여기 있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라고 이게 정보 공개 탭에 있네요. 보시면은 자 가나다 순 고액 순으로 갈 수 있는데 자 고액 순으로 한번 볼게요. 체불액이 아이고 계산도 어렵다. 1000만원씩 그러니까 10억 2900만원 8700 5200 3700 쭉쭉 돼 있는데 이거 실명 이름 다 나오니까 사실 이 사람들 신상 이미 다 까발려진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밑에 보면은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시 68까지 가시잖아요. 이게 한 탭에 대략 하나 둘셋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10명 나오는 거니까 지금 67탭까지 갔을 때는 670명 68탭째 중에 정확히 67, 68, 69, 70, 70, 72 72명의 사업주가 체불사업주의 명단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명단 공개를 영원히 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3년 단위로 이렇게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명단 공개 기간이 3년이니까 이 3년이 지나면은 또 이제 명단 공개 기준이 3년간 임금이니까 3년이 지나버리면은 이제 또 공개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나중에 법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회사에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그 회사가 좀 영세해 보이고 얘들이 과연 내 돈이랑 퇴직금을 다 줄까라는 의심이 들면은 그냥 검색을 해보는 수도 있어요. 지역별로 검색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인천 해볼게요. 인천에 내가 업종이 뭐 제조업이다. 인천에 무슨 공장에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제대로 그 제조업에서 근무하는 대가를 임금 등 수당으로 약속한 것도 받을지 모르겠다고 하면 일단 검색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렇게 악덕체불자들이란 이유만으로 뭐 사업을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회사 이름은 바뀔지 몰라도 어쨌든 동명이인일 수도 있겠지만은 뭐 나이가 나와 있으니까 이 정도 개인정보가 특정이 되면은 이 사람이 사업자 이름 바꿔가지고 사업자 낸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이 사람들이 어디서 뭘 하는지 또 이름만 바꿔가지고 어떤 영업을 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사장님이 여기 나왔다. 그럼 일단 그 회사는 빨리 손절해야죠. 아니 뭐 옛날에 임금 체불했던 이유만으로 지금 또 임금 체불하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 순간 저는 사실상 예라고 답을 할 거예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회에서 유죄박정 체불총액 3천만 원 이상이면은 악질 오버 악질 배째라 오브 배째라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내가 어쨌든 어떤 회사에 들어갈 때는 일단 그게 뭐 큰 회사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라고 하면 신뢰가 갈 수도 있겠지만 중소기업이나 이제 개인 소상공인이면은 미리 여기 들어와서 검색을 해보는 게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나오지 않은 체불 사업자가 훨씬 많겠죠. 예를 들어서 임금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아니라 유죄 한 번만 나왔었고 체불 총액이 뭐 한 2,9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하면은 물론 2,900만 원도 큰 돈이지만은 그럴 경우에는 명단 공개가 안 돼 있어요. 근데 뭐 그런 사업장이라고 안전할까? 안전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내가 가장 중요한 건 어디서 돈을 죄송합니다. 돈을 받고 일을 할 때에는 뭐 근로 조건, 복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이런 사회가 왜 왔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과연 여기서 이런 대가를 받을 수 있을까? 공짜로 노예처럼 부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슬픈 현실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고액순으로 다시 봐볼게요. 우리가 전체로 봐서 지역을 서울로 좀 해볼게요. 서울로 해보면은 자, 뭐 엘리베이터 보면 뭐 본사까지 있고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볼까요? 서강 SRP 중랑어학원 이게 아마 그 뭔지 아시죠? 영어학원이잖아요. 이게 서강 SRP 어학원이면은 이거 좀 나를 이름 알려준다고 나름 뭐 대기업 내지는 준 대기업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지점이나 이렇게 프랜차이즈로 내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스러운 이름을 쓴다 할지라도 임금을 체불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대기업이라고 임금을 체불을 안 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만 상대적으로 대기업은 그럴 확률이 적겠죠. 만도건설도 여러분 이게 뭐 우리가 아는 그 만도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보면은 의외로 이런 회사까지 임금 체불을 했다고? 라고 생각할 정도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보면은 뭐 개인 사업자도 있고 근데 대부분 이제 법인 사업자들이 있는 것 같고요. 원조 멸치국수나 아마 그냥 뭐 요식업 하시는 분일 것 같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성함과 연령이 나와 있으니까 사업자 등록증 대충 떼보면은 그 사람이 이 사람인가 라고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여튼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보시면은 이제 건설업종이 압도적으로 많죠.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건설업종이 이제 일용직들을 많이 이제 쓰는 경우가 있고 뭐 십장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십장에 데리고 다니는 팀들 팀 바이 팀으로 이렇게 정산하는 경우도 많은데 일단은 건설업종에서는 일단 가장 먼저 의심해봐야 될 거는 내가 여기서 일하고 돈 받을 수 있냐 라는 그런 좀 슬픈 의심이 먼저
내 앞에 이제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된다는 그런 현실이고, 근데 뭐 조심해서 나쁠 거 없다는 거죠. 이제 법을 봅시다. 그러면 근로기준법,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예요. 내가 월급날이 20일이야. 매월 20일인데 월급이 20일에 안 들어왔어. 21일에도 안, 22일에도 안 들어왔어. 사장님한테 돈 달라고 했는데 답이 없는 거야. 그러면은 20일이 월급날인데 22일에 이제 내가 고용노동부 이제 고용노동청을 가서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체불로 진정을 할 수 있냐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날짜는요, 14일, 2주죠. 14일이네, 14일. 자, 모든 것은 이제 14일까지는 기다려 보자는 거예요. 근로기준법, 금품청산,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할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매달 지급되는 급여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 급여라는 것도 이제 월급이라고 흔히 알고 있지만은 이게 월급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급일 수도 있고 1급일 수도 있고 연급일 수도 있는 거죠. 연급은 이제 1년에 그래서 뭐 매년 3월 18일에 돈을 주겠다. 1년 연봉을 한꺼번에 일시급으로 지급하겠다라면은 계속 그 3월 18일 되기 전까지 돈을 못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게 급여 지급 시기를 1년에 한 번으로 당사자끼리 합의를 했으니까 뭐라고 못 하는 거죠. 우리 해외 뭐 프리미어리그 축구 선수들 주급으로 받잖아요. 그분들은 매주 목요일인가 금요일에 만약에 주급을 받는다고 하면은 매주 목요일 혹은 금요일 정한 날에 딱딱딱 그 일주일 일한 대가가 돈에 들어오는 거죠. 1급 같은 경우는 일용 노동자들 그날 하루 일하고 퇴근하기 전에 돈 받아가는 현금 막치기로 그런 느낌입니다. 하여튼 중요한 거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할 때부터, 그러니까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는 게 뭔가요? 주급이면은 3월 18일 그날, 죄송합니다. 연급이면은 3월 18일 그날 1년에 한 번, 주급이면은 일주일에 한 번, 그 매주 정한 목요일, 월급은 뭐 매달 20일, 보통 월급이죠. 매달 20일에 그날 그 전달에 일한 그 근로의 대가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매달 20일 안 들어오고 21일, 20일, 23일 쭉쭉 지나가면 안 들어. 그럼 31일째 됐어요. 그래도 여전히 11일이 지났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그 다음 달 3일이 되면 이게 딱 14일이 되는 거잖아요. 14일이 넘어가 15일째 되는 날에는 이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14일 이내에 지급을 할 수도 있다는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으면은 14일이 지난 0시 1분 그 다음 딱 시점에 형사 책임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간에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홍길동 씨 죄송합니다. 제가 사장인데요. 우리 이번도 너무 어려워가지고 급여를 정해진 날에 못 드릴 것 같고요. 일단 매달 20일 월급날인데 제가 다음 달 20일에 두 달치 월급 플러스 한 30만 원을 합쳐서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좀만 기다려 주시면은 우리 거래처에서 대금이 들어오니까 그때까지는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카톡으로 보내서 알겠어요. 대신 다음 달에 꼭 주셔야 돼요. 라고 근로자가 답장을 했으면은 그 순간에 이 합의에 의해서 기일 연장이 14일 이내라는 기일이 연장이 된 거죠. 언제까지? 그 다음 달 월급날까지. 대신 30만 원 더 받기로 했으니까 그런 겁니다.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 14일 이내라는 시간이 우리가 당사자 합의로도 결국 미룰 수 있긴 하지만 그런 합의가 보통 없으면은 14일이라는 날짜가 정해져 있는 거고 이거는 근로자든 사용자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급여날에 급여 안 들어가고 3일 지나면 애가 타겠지만은 바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없는 거고요. 사용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15일째 지급 줬지 않느냐 내가 좀 늦게 주는 거 맞지만 우리 너무 안 좋아가지고 15일째 급여일부터 15일째 돈을 줬다고 하면은 뭐 준 건 알겠는데 어쨌든 간에 당신들이 합의에 의해서 길 연장을 15일 있다가 돈을 주기로 합의를 한 게 없으면은 일단 14일 지나고 0시 00분 1초에 그 형사 책임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돈을 줬으니까 아마 근로자가 진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쌓이면은 만약에 진정 넣었을 때는 나는 실제로는 돈을 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늦게 줬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사용자든 근로자든 간에 뭐 사용자 입장에서는 함부로 그러니까 당연히 급여를 줘야죠. 그 급여일로부터 하루라도 늦게 줬으면은 그거는 이제 사실 신뢰가 없어지는 거고 그럼 이제 근로자가 일을 제대로 할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다음 근로자를 채용하기도 쉽지 않을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물론 돈 빨리 받는 게 맞는데 어쨌든 14일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나오면 돼요. 근데 어쨌든 형사적으로 뭐 액션을 취할 거면 이 14일이라는 날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용자를 위해서도 이제 법이 보장하고 있는 날이니까 그날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 14일
무조건 14일이에요. 임금, 퇴직금 하여튼 이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기일은 14일. 이 14일에 공휴일 다 포함되거든요. 그러니까 명절 연휴가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14일은 똑같이 카운트가 되는 거죠. 14일째 되는 날이 설날이나 일요일을 할지라도 그 설날 일요일, 그러니까 설날 다음날도 보통 휴일이잖아요. 이미 그날 형사책임 성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웃긴 게 뭐 은행이 그 시간에 문을 안 연다라고, 야 우리가 14일째 되는데 내가 돈 주려고 그랬는데 은행이 그날 문을 안 열어서 돈을 못 줬다,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익스큐스가 안 된다는 거죠. 그 은행에서 뭐 인터넷 뱅킹을 하든 뭐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뱅킹을 하든 직접 근로자가 있는 곳으로 와서 봉투에 돈을 넣어주든 간에 어쨌든 사용자는 그 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을 안 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은행 시간에 문 안 열고 이런 것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퇴직금 역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제 형사 책임을 지을 때는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책임이 성립하냐라면 원칙적으로는 그러는데 예외적으로는 그러지 않을 수가 있어요. 판례를 판례를 먼저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자, 금품 청산 의무 불이행으로 근로자 사망 또는 퇴직으로 임금 등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다도 14일의 경우한테 성립한다는 거는 뭐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임금 등의 지급 의무 존부와 범위에 관해 다툴 만한 근거가 있으면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위반자의 위반에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고용했는데 그 사람이 우리 회사 돈을 횡령을 한 거예요. 아니면은 뭐 자기의 엄청난 업무, 거의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로 인한 실수로 우리 회사 엄청난 손해를 끼쳤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거래처에 돈을 보내야 되는데 실수로 뭐 1억을 보내야 되는데 10억을 보냈다. 10억을 보냈는데 자기가 이제 잘못 보냈으면 이제 거래처에 연락해서 9억 빨리 되돌려달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 가만히 있었던 거야.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거래처에서는 이제 입국 닫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거래처도 나중에 돈 돌려달라고 하니까 우리 이미 돈 써버렸다면서 못 돌려준다고 하면은 이 담당자가 이제 실수를 한 거니까 그 사람한테 회사가 손해배상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고의로 그러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 업무 자체는 그 근로자에게 맡겨진 업무였으니까.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대해 손해배상도 할 수 있는 거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 거고, 또 횡령을 했으면 말할 것도 없는 거고, 횡령했으면 일단 돈을 돌려내야 되니까 형사책임을 말할 것도 없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임금 가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요새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긴 한데 가끔 더 이제 건설 현장에서는, 사장님 제가 죄송한데 이번 달 생활 너무 힘드니까 다음 달 월급을 좀 땡겨서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미리 달라는 거죠. 근데 이제 마음 착한 사장님들은 보통 그런 것들을 오케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갑을 받았으면은 그 다음 달에는 월급을 안 줘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면 이미 월급 받아갔으니까. 물론 뭐 갑을 한 거를 이제 뭐 돈을 단순한 채권 채무로 보면은 그 다음 달에도 임금을 뭐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렇게 지금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어요. 횡령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주로 편의점 아르바이트 할 때 사장님들이 이거 포스기 매출이랑 그 현금 캐시어 카운터 맞춰봤을 때 가끔가다 이게 막 물건 사라지고 돈 안 받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단순한 실수인 경우 한두 번 넘어갈 수 있겠지만은 매출의 10몇 %가 그렇게 뭔가 차이가, 내가 진짜 재고로 딱딱딱 계산해 놓은 것과 실제로 우리 편의점에 들어온 돈의 양이 차이가 날 경우에는 사실 아르바이트생 의심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 CCTV를 돌려봤더니, 아니 아르바이트생이 뭔가 이렇게 좀 수상하게 금고에 이렇게 해서 뭐 손을 넣어가지고 뭘 가져가는 모습이 캐치가 되면은 이걸 일단 횡령죄를 고소를 해냈단 말이야. 아직 이 사건의 수사 결과 나오지 않았지만은 어쨌든 이거 근로자가 횡령한 거 아니냐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우리 지금 당신 횡령한 걸 의심되는 돈에 대해서는 지금 못해. 그래서 우리가 너한테 300만 원 한 달에 월급 줄 거, 네가 횡령한 걸 의심되는 200만 원 제외한 100만 원만 주겠어. 라면 근로자는 나 횡령 안 했는데? 지금 나 횡령했다는 유죄 판결도 안 나왔잖아요. 무죄 추정되는데 이거 300만 원 전액 안 주시면은 14일 지나면은 근로직임주법 위반죄 성립합니다. 라고 해봤자 어쨌든 얘를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사용자의 지급 거절 이유, 지급 의무의 근거 쭉쭉쭉 가서 이런 다툰 방식 여러 사정에 비추어서 판단해야 돼. 뭐를,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이 사안을 볼게요. 일단 근무하다 퇴직해서 근로자였는데, 그래서 14일 지난 다음에 근로기준법 위반 성립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사람이 18년 6월 27일 퇴직을 했는데 13년부터 15일까지 수당차의 미지급 임금 부분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41만 6,800원. 야, 41만 6,800원. 어쨌든 이거 다 받아야 될 돈인데, 여러분들 뭐 소멸시효라고 들어보셨죠? 임금 채권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성립을 하는 게 상당히 짧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8년에 퇴직을 했는데 원래는 13년부터 15년까지 사이에 받아야 될 41만 6,800원에 대해서 근무하는 동안 본인이 이거 미사용 수당이 있는 거 알면서도 이 사장님한테 달라고 안 했단 말이야. 달라고 안 했으면은 그 시간 동안 계속 소멸시효가 이제 쭉쭉쭉 도과하면서 이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한 순간에는, 그래 이거 사장이 잘못했네, 이거 연차유급수당 미사용수당,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연가보상비죠. 연가보상비 안 줬음에도 야 그거 네가 3년 동안 알면서 행사하지 않았으니까 네 소멸시효 때문에 너의 그 청구권 없어지는 거야 라고 이제 판단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임금 부분과 연차유급 미사용수당 부분의 임금 지급 의무 존보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서 이를 지급하지 않는데 정당한 이유가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41만 6,800원 부분에 대해서는 안 줘도 된다는 거예요. 다툴 만한 근거. 왜? 3년간의 소멸시효가, 물론 이것도 법적으로 따져봐야 하겠지만은 적어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아니 나한테 이거 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뭐 카톡이나 문자 남아있는 것도 없는데 네가 언제 나한테 달라고 했냐, 3년 동안 내가 달라고 해서 달라고 했는데도 안 준 게 아니라 네가 요구를 안 해서 안 준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근로자는 아예 사장님 기억 안 나세요? 제가 그때 이거 달라고 했는데 그냥 무시하시고 안 주셨잖아요. 이렇게 서로 말이 오가는 가운데 이런 미지급 금액에 대한 소멸시효 도과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고, 그러한 다툼이 정당하냐, 지급 거절 이유가 나름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가지고 이 미지급 지급임에도, 그러니까 미지급은 사실이야, 돈을 안 준 건 사실이지만 그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봐서 이거는 무죄가 선고된 사안이에요. 어이가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뭐 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법을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뭐 우리 쉽게 말하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 권리는 내가 챙겨야 된다. 이거를 조금 멋있게 표현하면은,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내 권리를 내가 행사하지 않으면은 아무도 이걸 챙겨주지 않아요. 근데 일단 나한테 권리가 있는 건 맞는데 그거를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았어. 그러면은 네 권리는 3년 지나서 없어진 거야. 이 법에서는 네 걸 보호 안 해. 그래서 자, 네가 41만 6,800원에 대해서 권리가 있었어, 과거에. 근데 그게 발생한 이후부터 3년 동안 네가 권리 위해서 잠을 잤잖아. 한 번도 달라고 한 적이 없고 그걸 증빙할 만한 자료가 네 말뿐이잖아. 그러면 너는 이 권리에 대해서는 네 권리가 소멸해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네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용자가 이 근로자의 권리가 소멸한 부분을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사용자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이게 뭐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냐라는 뭐 도덕적으로 맞냐 안 맞냐 문제를 떠나가지고, 소멸시효는요 근로기준법 49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근로자가 됐든 사용자가 됐든, 그 사용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사용자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 다 계산해서 자기한테 이제 진정이 들어오고, 이제 근로자가 뭔가 부당한 요구를 한다고 했을 때 귀찮다 그래서 치워버리려고 돈 다 주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권리를 잘 따져봐야 돼. 그거를 변호사한테 맡길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사실관계는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 권리를 항상 엑셀이나 카톡, 문자, 녹음 같은 온갖 그런 우리가 쉽게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정리할 수 있는 수단으로 다 정리를 해놔야 돼. 그래서 기록의 중요성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정당한 이유가 있냐 이런 부분들을 판단할 때는 하여튼 여러분들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물론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저는 뭐 도덕적으로 완벽하다고 보진 않지만 어쨌든 이게 체불 사업자 명단 공개하는 것들, 아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남해도 쉽게 해서 나락간 이런 부분들은 뭐 이건 이미 누가 봐도 명백한 임금 체불인 거고, 임금 체불 중에서도 이게 임금 체불인가 아닌가 긴가민가한 경우에는 14일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또 3년 동안 그 소멸시효 있다는 거, 그리고 소멸시효가 있어서 또는 다른 이유로 사용자가 돈 안 준다고 할 때는 그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은 형사처벌 안 받는다라는 것까지. 마지막으로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이거 무슨 명예훼손 시비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면요, 이거 근로기준법에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보면요 여기 나와요.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 1년 이내 임금 체불 등 총액이 3천만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 등 공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규정들이 세금 받는 사람, 또 그 집주인이 그 전세입자, 임차인 그 보증금 안 돌려주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신상을 공개하고 있어요. 우리 심지어 양육비 미지급한 이혼한 그 아빠나 엄마의 경우에도 이거 배드 파더스라고 들어보셨죠?
이렇게 뭐 돈 안 주면은 명단 공개하는 게 불법인 것 같지만 이게 의외로 법에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공익적인 목적에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정말 와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해체 어쨌든 공익적 목적이 있으니까 또 법에 규정돼 있으니까 허용이 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모르는 것보다 뭐는지 아는 게 낫다. 항상 법도깨비와 함께 모르는 것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하나하나 따져보고 굳이 비싼 변호사 안 쓰고도 영상으로 함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